한 제보자의 말입니다. 저는 당시 전경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출동 명령이 떨어져서 총기와 실탄을 지급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 무장공비가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 중간에서 발생한 한낮의 시가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터미네이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해화동 무장탈영병 총격 사건이지요. 무장탈영병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인질난동극을 벌여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민간인 상대로 납치, 무차별 총력 및 수류탄까지 던지며 30분간 도심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결국 한 분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채성. 현장에서 검거됐던 임채성은 극적으로 살아났고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군인 신분으로 무장타령을 한 뒤 무고한 민간인을 향해 말 그대로 학살하듯이 총기를 난사했던 범인. 놀랍게도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 이후 어느 곳에서도 임채성의 근황 이런 내용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방송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무기수로 지금도 복역 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는 출소했습니다. 저희가 출소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보게 된 건 한 법원의 재판에서였습니다. 작년 9월 재판을 받은 남성 임채성이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그의 소식과 그 내용들 공개하려 합니다. 김한 사건 파일, 해화동 무장타령 무기수 임채성의 흔적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당시 총격사건, 대한민국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2024년인 현재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군 부조리로 인해 당시 엄청나게 힘든 군 생활이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당시에 군 생활하셨던 저희 아버지, 그 윗세대의 분들은 그 고통을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해서 한간에는 임채성이 군 안의 부조리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서 무장타령하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근데 이 케이스는 분명 무언가가 다릅니다. 자신이 군대 안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누군가를 노리고 움직였다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타령을 했고 그 이후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 해화동, 이곳은 정말 끔찍한 마치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딱 나오니까 왜 나한테 네 번을 쐈어? 대문을 발로가 차고 그냥 문 열으라고 야단치는데 저희는 겁이 나서 꼼짝도 못했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목격자 및 생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는지에 대해 생생히 전해주고 계시죠.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없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서울 도남시장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4평 남짓한 야채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1남 4녀를 키우느라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2시 반까지 일하는 일벌레로 알려진 분이셨죠. 1993년 4월 19일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들어온 주문 덕분에 아침 식사도 드시지 못한 채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거래처로 배달을 가시게 됩니다. 오전 11시 20분경
단골 거래처의 주문을 받고 오토바이에 배추를 가득 실은 뒤 가게를 나섰던 고 씨. 헌데 그는 앞에서 무언가 이상한 차량을 보게 됩니다. 승합차가 있는데요. 그 안에 총이 보였던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재빨리 오토바이에 내린 뒤 그 차 뒤에 숨었는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K1 소총을 들고 말이죠. 임채성은 숨어있는 고 씨의 왼쪽 머리를 정조준해 현장에서 살해합니다. 어떠한 위해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이 있길래 깜짝 놀라서 숨었을 그냥 민간인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총을 발사했던 것이죠. 일남사녀 막내 아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당시에도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 맞냐며 울먹이고 있었죠. 지인들도 정말 많은 걱정이었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인데 공부시켜야 할 자식들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고인이 이제 돌아가신 상황,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며 한탄을 하고 계셨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간인 사상자 고 씨의 이야기입니다. 임채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죠. 그럼 궁금합니다. 그는 어떤 과정으로 서울까지 오게 된 걸까?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때는 1993년 4월 19일 새벽 3시 40분경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철원에 있는 한 부대에서 K1 소총과 실탄 130발, 수류탄 22발을 챙겨 탈영을 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던 임씨. 그는 철원군 금남면 사곡 1리에 사는 남모 씨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 안에서 위협을 가한 뒤 옷을 환복하고 남 씨를 인질로 삼아 남 씨의 차량인 그 승합차를 타고 경기도 남양주군 광릉 검문소와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를 거쳐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납치가 된 남 씨 옆에는 협박을 하고 있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던 임 씨가 있었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 경기도에 있는 광릉 검문소에 검문이 삼아맞아 구리 쪽으로 차 돌려 라고 얘기해 구리 쪽으로 나간 뒤 교문 검문소 바로 전에 있는 신내동 쪽 그 사이길을 통해서 서울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탈영 보고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에야 철원부터 서울 간 주요 고속도로와 검문소에 경계가 강화되었죠. 결국 진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한 호텔 뒤 주차장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임 씨는 인질이었던 남 씨의 집에 전화해 아주머니 염려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이 미리 연락해 놨던 자신의 친구 서모 씨를 함께 차에 태우게 됩니다. 물론 서 씨는 당시에 미리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때 당시 임 씨는 군과 경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신설동, 성북동을 지나 오전 11시 35분경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종로구 해화동 올림픽 기념 생활체육관 그 앞길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임 씨는 당연히 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었죠. 총기를 난사하는 그 상황에 인질이었던 남 씨와 친구 서 씨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차를 버리고 난 뒤 그는 또 다른 인질을 잡게 되죠. 당시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자식을 마중 나가던 행인 36세 여성 김 씨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소나타 차량 56세 운전자 그리고 1톤 포터 승합차의 운전자를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죠. 그중 1톤 포터 승합차야 최모 씨는 관통상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죠. 그리고 인근에 있던 오뚜기 식당에서 밥을 드시던 39세 김 씨는 창을 뚫고 날아든 유탄의 허벅지를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말 그대로 난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여성 김 씨를 인질로 끌고 약 100m 떨어진 도로에 나가 한 버스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뒤쪽에 있었던 오토바이 운전자, 앞서 말씀드린 고 씨를 향해
총을 쏘게 되죠. 살해 직후에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40여 미터 떨어진 왼쪽 골목으로 달아나 최모 씨의 집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수류탄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다행인 건 보통 수류탄이 아니라 소위 수류탄을 던졌고 큰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 그 집에서 일하시던 40대 여성 김 씨가 총상을 입게 되죠. 그렇게 인질 김 씨를 끌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던 임 씨, 명륜동에 있는 한 빌딩 앞으로 달아나다가 목욕탕에서 나오던 30대 여성 1명, 그리고 어린이 2명을 또다시 인질로 붙잡습니다. 마침 그 인근을 지나고 있던 라보트럭 운전사 이 씨까지 차량을 멈추게 한 뒤 인질로 납치를 하게 되죠. 총 5명을 인질로 납치하고 군, 경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막바지에 몰렸던 임채성은 처음부터 인질로 데리고 다니던 김 씨를 살려달랐던 김 씨의 가슴을 총으로 쏜 뒤 지나가고 있던 한 승합차 운전사를 또다시 협박을 합니다. 총을 쏜 뒤 부상을 입히고 나머지 인질들을 차량에 옮겨 태우는 과정 중에 난 12시 4분 수방사 특별경호대의 저격으로 양쪽 다리, 복부 등 총상을 입고 검거됩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지만 일단 살려야 했죠. 죄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6명의 중경상, 1명의 사망자, 그리고 범인 임채성, 이들은 서울대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사진의 왼쪽에 계신 분은 총탄에 맞은 행인이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임채성입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임채성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정말 군대 안의 부조리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화가 나서 사회에다가 그 불만을 던진 게 맞는 걸까요? 임채성은 내영제 중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농사꾼의 아들이었죠. 전북 정읍군에 있는 옹덕국교와 태인중을 거쳐 태인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전년도였던 5월부터 고등학교 때 만나고 있던 한 애인과 동거를 하겠다라며 난리를 부리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고 나서부터 점점점 이상한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임채성은 1992년 2월 단기 하사관 장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주 말썽을 일으켰고요. 특히 입대 직전이었던 7월에 친구들과 어울려 서울로 갔다가 용돈이 없자 지나가는 학생들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안산에 있는 모 식품회사의 생산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8월경 육군 부사관학교에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이때도 정말 특이한 일을 벌입니다. 양성교육 훈련 진행이었는데 불과 3개월 뒤인 11월 탈영을 해버립니다. 부사관 후보생인데 탈영을 했다는 얘기죠. 탈영한 이유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친구를 만나겠다라는 단순한 이유였죠. 탈영 이후 임채성의 아버지의 설득 끝에 자수를 하게 됐고 육군에 일반 병으로 입대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관심사병으로 지정되어 일반 병으로 입대한 이후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거였죠. 외부에 정확한 탈영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군대 부조리 문화 때문에 저런 것이다 라는 추측, 누군가는 그냥 군 복무 자체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이었죠.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임씨의 일기장에 봤더니 거지가 되더라도 이승보다는 저승이 낫다 라고 써 있어서 개인 신상 문제를 비관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추측, 또 입대 전에 그 난리를 부린 그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킨 건가? 라는 추측도 있었죠. 실제로 임씨의 어머니는 평소 임씨가 성질이 조급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길 바랬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며 한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임씨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일 수도 있었죠. 바로 납치를 당했던 남씨였습니다. 남씨의 이야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남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건 당일날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아내가 깨서 대문을 나가봤더니
임일병이 전투복 차림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위협하고 앞세워서 자신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시각이 새벽 5시 40분쯤이었죠. 집에서 한 20분 정도 머물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야전 잠바 주머니 안에서 실탄 30발이 장전된 것도 보여주고 수류탄도 보여주면서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나 세상 살기 싫으니까 서툰 짓 하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이죠. 남씨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 탈영을 했냐? 이 이야기의 임씨는 기상시간 전인 동이틀 무렵 그때 부대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집을 나와 함께 동대문까지 약 2시간 40분 정도를 운전을 했고 도착하니 9시경이었으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근무자가 없거나 그냥 지나치게 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아니 왜 탈영을 한 거냐? 라는 질문에 나는 입대를 할 때부터 탈영을 결심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탄약고 키를 미리 입수를 해서 매일 탄약고를 드나들며 동료들의 오해를 안 사게 치밀하게 한 발씩 몇 발씩 빼오고 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대로라면 군 부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안에서 오해를 사지 않게 행동을 하면서 모두를 안심하게 만들었고 계획적으로 들어갈 때부터 탈영을 염두에 두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탄부터 수류탄까지 조금씩 모았다라는 겁니다. 계획적인 탈영,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 미리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검문소에서 미리 할 수 있었던 일도 있었고요. 이런 총격 사건이 발생되기 전 검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로 진입을 하고 한 호텔 주차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 자신의 친구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첩보를 미리 당시 헌병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차장에 헌병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량이 나타났고 바로 검거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검거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상부에 처리 지침을 묻기 위해 감시병도 남겨놓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이죠. 전화를 확인하고 돌아왔더니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로 낌새를 눈치채버린 거였죠. 결국 이런 책임부실 문제는 육군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파면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탈영 전과가에 있는 사람을 그런 부적합자에게 주요 보직, 탄약고 관리에 대한 걸 준 점, 그리고 실탄의 은닉 가능성이 잇따라 그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점, 당시 부대 비상태세로 인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탈영 사실을 몇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점, 그리고 검문소가 분명히 4개나 있었는데 첫 검문소에서 마지막 검문소까지 직통선조차 없었던 것, 보고 지연으로 지휘 조치를 시기를 놓친 점, 이런 내용으로 15사단장 김수랑의 보직 해임, 사단 참모장도 군단 징계 회부의 결정을 하게 되죠. 당시 임일병이 근무하던 중대장도, 일직 사관도 포함해 4명이 구속되게 됩니다. 특히 검문소 관리를 맡았던 헌병대장은 보직 해임까지 받게 되었죠. 경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청장, 경비부장, 철원경찰서장 등 3명은 경고조치를 받게 됐고, 서울경찰청의 경비 2과장, 동대문경찰서 상황실의 부실장, 그리고 수사과장, 교통관리계장 등 3명이 직위해제가 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임채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는 분명 다르게 임채성은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그런 조직화되어 있는 곳, 어쩌면 군대라는 공간 자체를 싫어했으며 그 안에 사는 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갈 때부터 탈영을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니 말이죠. 누군가가 괴롭혀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안에서, 군대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겠죠. 근데 그는 외부로 나와 민간인을 상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옷을 갈아입고 누군가를 납치하고 인질극을 벌이고, 그 인질극은 남녀노소 불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쐈고, 무서워서 몸을 낮추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의 머리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죄명을 보게 된다면 그는 사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만큼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매우 가벼워 보였지요. 특히 이건 군법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무기수로 살게 되지요. 그는 정말 참회하고 반성하고 살고 있을까요? 당시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채성이 어떤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지는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근데 저희는 얼마 전 무기수로 알려진 임채성의 흔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던 한 재판의 피고인 이름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2023년 9월 5일. 얼마 전이었죠. 근데 피고인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 임채성이었죠. 과연 93년도의 임채성일까 아니면 같은 이름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성규 이사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셨죠.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임채성은 분명 당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함부로 출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라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터미네이터 사건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졌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출소를 시켰을까라는 의구점이었죠. 그런데 그 판결문을 입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9월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임채성, 그의 판결문 내용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경 오래된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무장 탈영을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는 무거운 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약 20년의 형을 복역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를 얻은 피고인으로서는 평생토록 자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행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는 출소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도 모르게, 당시 유가족도 모르게 그는 소리소문 없이 출소해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회에 다시 나와 반성하지 않고 저질렀던 또 다른 사건, 그 사건은 여러분이 보시는 사건명 그대로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그리고 강요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매우 소름 돋았습니다. 임채성은 즉석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사람과 성매매를 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만나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시 만나려고 했던 목적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욕설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화풀이 대상으로 피해자를 똑같이 만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었죠. 현장에서 만나 도끼를 꺼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도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도끼 위협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줬죠. 너 팔, 다리 중에 어디를 자르면 더 불편할 것 같냐라고 위협을 한 뒤 옷을 벗기고 그때부터 자기가 시키는 말에 대한 대답, 그리고 어떤 자술서를 작성하게 만드는 협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던 임채성, 그는 이런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 도중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500만 원을 공탁했고, 그리고 당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이후 이 범행 전까지는 성실하게 살았으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년 6개월형의 선고가 되었죠.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징역 1년형이었죠. 항소심은 2024년 12월 7일에 열렸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지금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씨,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 지역에서 한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죠. 궁금합니다. 정말 당시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참여하고 반성하고 살고 계신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뒤에 있었던 이 사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그가 정말 교정교화가 제대로 된 건지 이 부분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당신이 출소했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더더욱 참여하고 반성하며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의 당신에 대한 어떤 내용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에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혼란과 이슈를 일으켰던 사건의 무기수는 대부분 출소를 못한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출소해서 또 뭐 재범을 저지르는 다른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되게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 출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 지금에 놓고 봤을 때 뭐 그때 당시에는 무기징역이지만 지금은 유기징역이 나오는 형량.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면 계획적 살인? 뭐 이런 범죄 중에도 무기가 안 뜨고 유기징역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사실 뭔가 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때는 무기였지만 지금은 유기징역이어서 뭐 출소를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2024년 현재 지금 우리가 봐도 1993년에 저 사건은 매우 잔혹하고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지금 저런 사건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라 더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왜 사살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군인이 계획을 해서 무장 타령을 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막 어린이 인질로 납치하고 남녀노소 누구든 납치하고 막 이러고 다닌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을 안 주니까 지금 봐도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 거의 100%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당시 사형을 주지 않은 것도 참 특이했고, 근데 그 케이스가 가석방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러니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우리 그동안 되게 잔혹한 범죄들 많이 봤잖아요. 연쇄살인마도 봤고, 그리고 뭐 잔혹하게 살해했던 뭐 되게 수많은 무기수들 많이 봤잖아요. 절대로 못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난리가 나면, 근데 20년 정도가 지나면 또 소리 소문 없이 내보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임채성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 전부터도, 사건 발생 전부터도 막 타령했고 사고치고 뭔가 그 군생활 정 안 돼 보이는데 들어오고 군대 들어오자마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연 이게 진짜 맞는 걸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분명히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임채성 씨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 어떤 것도 공개한 게 없어요. 왜냐면 임채성이라는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왜 세상에 갑자기 이 내용에서 본인이 출소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 어떻게 알게 됐냐는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본인이 죄를 지어서 또 재판부에 가서 피고인 이름이 떠서 그러니까 진짜 출소해가지고 가석방 받아서 정말 참여하고 조용히 반성하고 범법행위 안 하고 사셨으면 그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무기수로 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지. 더는 그런 행위 안 저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